충격 북한 폐륜 사건. 한 통의 전화로 아버지를 죽게 한 김정일. 이미 권력은 김정일한테 완전히 넘어간 상황. 김정일을 지키는 허위사령부하고 김일성을 당시 지켰던 허위사령부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그 다음에 별장을 폭파했다. 앞만 봐도 김정일이 너무 폐륜아야. 김일성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김정일을 좌천시키고 자기가 다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설마. 이 폐륜 사건은 과연 진실일까? 재밌는 북한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북조선 뉴스 평양 깔깔깔 함께 보시죠. 평양 깔깔깔. 비만갑 시청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출근 걱정을 잠시 잊게 해줄 재미있는 북조선 뉴스 평양 깔깔깔 1급 보도원 수순영입니다. 첫 번째 보도입니다. 돈은 참 많이 벌었는데 이거 쓸 데가 없구만. 요즘 지방에 있는 북조선 부자들은 돈 쓰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유흥시설이 없어 고민이라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 도시를 떠나 원정유흥을 떠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신흥부유층인 지방 돈주들, 장마당에서 생필품 장사를 하며 돈을 번 이들은 거리대부업, 주택거래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북조선에서 달러꽤나 만진다는 부자가 됐다는데요. 이제는 벌어둔 돈 좀 즐겁게 써보고 싶다며 유흥시설 많은 평양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돈주들이 평양 백화점에 뜨는 순간 고가의 해외 명품들은 순식간에 쌩 사라지고 평양 최고급 복합 유흥시설 해당 마관에선 북조선 일반 노동자들의 한 달 수입이 넘는 돈을 한 끼 외식비로 척척 낸다는데요. 무려 하루에 100달러, 북조선 돈 80만 원씩은 기본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의 월 평균 수입이 북조선 돈 5천 원이니 돈주들의 화로운 사치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죠? 설상가상 북조선 지도자 김정은 동무는 돈 많은 지방 돈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고자 새로운 유흥시설을 짓는데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 굶는 일이 다반사라는 북조선 일반 주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쓰린 속을 달랠 뿐이라고 하네요. 다음 보도입니다. 최근 북조선에서 대대적으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자살금지 서약서 서명운동이라고 합니다. 요즘 북조선에서는 생활이 지금처럼 한심한 적이 없었다며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주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북조선 당국에서는 동사무소 지도원들과 임림반장들이 직접 집을 돌며 우리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자살금지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곳은 바닷가 지역. 어선들이 조업을 하다 남조선 해상까지 가서 북조선으로 다시 인계되는 일들이 여러 번 발생하자 당국이 일반 어선들의 바다 출입을 통제하고 한 부대 어선만 나가게끔 조치를 하면서 배를 걸고 있는 바닷가 주민들이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북조선 당국은 이런 바닷가 주민들의 힘든 생활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행 목표를 초과 달성해 물고기 대풍을 이뤘다고 선전,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찾아가 자살금지 서약서에 서명받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자살할 생각이 안 들게 할지 고민하는 게 더 급한 일 아닙니까? 다음 보도입니다. 요즘 북조선에는
김정은의 여인에 대한 소문이 바다하다는데요. 김정은의 사랑스러운 아내 리설주도 아니고 김정은의 영원한 첫사랑 현성을도 아닌 소문의 여인은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김정은의 신년 공개 행사에 모두 동행하며 김정은의 최측근 여성이자 북조선의 핵심 질서로 완벽히 자리 잡은 김여정. 그녀가 한 번 떴다 하면 다음날 아침부터 김여정에 대한 소문으로 북조선이 떠들썩해진다는데요. 현지 지도를 하는 오빠 뒤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은 철이 없다는 둥, 사진을 찍을 때도 이를 훤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조금 모자란 진도가 아니냐는 둥, 안 좋은 소문이 전리길 말리길까지 퍼지자 김정은은 일령도 체계를 허무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몰상식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 적발하라 라고 말하며 노발대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여정이 북조선 최고의 실세의 요직 중 하나이자 남조선으로 치면 좌간급인 선전선동부 부부장직을 맡게 되며 주민들 사이에 도는 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여성 예술인들의 치마를 더 짧게 입히라거나 몸살로 공연에 참가 못한 예술인의 빈자리를 악당 간부에게 채우라고 하는 등 막무가내 지시를 내리는 모습에 정신이 상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욕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런 일들이 지도자를 향한 북조선 주민들의 민심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북조선의 최신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린 평양 깔깔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도 활기찬 이만과 활기찬 우리 사우스포와 함께 하는데요. 황현희 씨. 네. 최근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죠. 미생 말고. 네. 예, 미생물. 네, 미생물. 오마장 역으로 출연하셨어요. 예. 어떻게 첫 연기 어떠셨어요? 저 처음 연기해봤는데 장수원 씨가 발연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제가 더 발연기라서 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 막혀 여기. 아우 미치겠네. 야. 처음 해봤는데 되게 묘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번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네. 추노에서도 맞습니다. 네. 연기를 했던 적이 있고 그래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경력자예요. 근데 역시 연기호흡이랑 네. 이 개그호흡이랑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끊어지죠. 네, 개그는 쫙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데 연기는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가야 돼서 감정 조절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개그는 감정 조절하기가 쉬우신가 봐요. 개그는 이렇게 한 호흡으로 가기 때문에 네. 연기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예. 발연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오늘 또 모신 분 있죠? 예, 이만갑 대표 얼굴 김아라 씨의 발랄함과 그리고 박예주 씨의 애교를 섞은 상큼하고 풋풋한 미녀가 오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빠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20살 탈북미녀인데요. 정말 반전 매력이 있어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특히 본인이 야구를 하는 거. 홈런도 쳐봤대요. 예, 만나보시죠. 야구 소녀입니다. 김서희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에 듣고 야구에 산다. 야구를 사랑하는 20살 소녀 김설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류현진 선수의 강속구처럼 훅 들어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에이, 내가 못 알아볼 줄 알고. 너 진옥이지? 진옥이 야구를 진짜 할 줄 알아요? 잘합니다. 야구 어디서, 왜 좋아하게 됐어요? 그 학교에서요, 그 체육 시간이었는데, 뻥! 치는 그 모습이 막 공이 슉 날아가는데 그게 쾌감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요? 제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막 그래서 그때부터 야구에 빠졌었어요. 글러브 준비했습니다. 잠깐만요. 서범 형님. 네. 공을 받아주시고. 자, 몸 풀고, 긴장 풀고, 밑으로 편안하게. 자, 자, 사인 보고. 진옥이지. 부자연스러운 연기를 되게 잘해.
와. 와. 진짜 선수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잠깐만, 아가씨 일로 와봐요. 평균 어떻게 하냐면,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해할 거면서.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낙차 큰 직구였습니다. 은하 씨. 근데 점점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지금 잘해가지고. 수류탄 던지기 많이. 하긴 여기 수류탄 던지기. 뭐라고요? 4살 이럴 때 보면은 그 군대 체험할 때 그때 수류탄 던져보고 그리고 총도 쏴보고. 그래요? 자, 미국 놈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놈을 향해 던져. 던져. 아니,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도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저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로 전학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일반 학교로 전학 가면은 엄마랑 떨어져야 되었었어요. 그래서 물론 엄마가 용돈을 주시긴 하지만 그 용돈으로는 막 친구들이랑 놀고 또 이렇게 생활비로 생활하다 보면은 부족하지. 부족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전단지랑 뭐 PC방 그리고 서빙, 편의점 이렇게 미용실까지 해가지고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막 일하고 살면서 어릴 때 고단하지 않았어요? 북에서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그리고 석탄도 이렇게 날라다가 장사 또 해봤었고 꽃제비 생활도 3개월 해봤었고 아이고. 지금 일 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조금 없으니요. 있었어요. 아니 어린데도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그 용돈을 그 알바를 해가지고 막 벌어 쓴다는 게 정말 기특한데 그래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하루에 6시간 일해가지고 24,000원 정도 모으면은 2만 원을 그 제가 잘 안 쓰는 책에다 이렇게 꼽아놔요. 내가 눈에 보이면 그걸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적금 통장을 알고 난 후에 고깃집이나 이런 데서 막 일하면은 12시간 정도 했었는데 48,000원 이 정도 막 벌면은 그것도 4만 원은 또 적금 통장에 넣고 많이 그리고 모았겠다. 8,000원은 제 용돈을 하고 이렇게 저는 주로 주말에만 일했었거든요. 주간은 학교 다니느라고 못 하고요. 얼마나 지금 아마 800 정도. 아르바이트로 정말 대단하죠? 네. 칭찬 박수 한번 드려요. 오직 이만갑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북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충격! 북한 폐륜 사건.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나라 북한에서 그중에서도 김부작에 얽힌 폐륜 사건 이야기인데요.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네, 이 충격 북한 폐륜 사건 관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북한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이건 진실이다, 이건 아니다를 각자의 의견대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 어떤 곳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들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사건 보여주세요. 하루아침에 숙청당해 40여 년 동안 자택에 감금된 채 살고 있는 비운의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 70년대 당시 김일성의 총애를 입고 여비수에서 단숨에 두 번째 부인으로 등극. 북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김성애. 그녀는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숙청을 당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김일성의 장남이 김정일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 때문. 김정일이 8살 때 동생을 낳다 의문의 쇼크사로 죽어버린 김정일의 생모 김정수. 그 후 김정일은 청년이 될 때까지 계모인 김성애의 손에서 자라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와 계모의 불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생모를 위한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시작한다. 무섭다. 첫 번째 피해 복수. 자신의 라이벌이자 계모 김성애의 장남 김평일을 여자만 밝히는 부하 방탕이라는 죄목으로 해외로 추방. 두 번째 피해 복수. 계모 김성애의 일가 피부치 모두를 정치범 수용소로 추방. 마지막으로 통안의 복수국은
계모인 김성애를 자택에 감금한 채 90세가 넘는 지금까지도 자식들 얼굴 한번 못 보도록 가두어버린 것. 충격 북한 폐륜 사건. 생모 김정숙의 복수를 위해 계모 김성애 일가를 파멸로 몰아간 김정일. 과연 이 폐륜 사건은 진실일까? 네. 거의 연상군. 연상군이네요, 진짜. 근데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면. 네. 진실이면 본인도 부인이 한 명이었어야죠. 아버지가 정말 여자의 시선이네요. 바람 핀 게 싫었으면 아니, 자기도 한 여자만 사랑했어야지. 이렇게 아침 드라마로 가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분들? 아니, 그게 아니라 팩트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여자 때문인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가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여자 관계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본인 여자 관계는 따로 개인적인 문제고. 네. 그 사생활 엄마. 아니, 옛날에 아니, 그 지금.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옛날 중전이나 또 뭐 비나 이런 사람들 그 암투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 중전도 날라고 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순실형님은 북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네, 있으세요? 저는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김일성 저택의 현관에 그 김성애 사진하고 김일성의 사진이 같이 걸어 나오는 장면이 사진이 걸려 있었대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그거 보고 저건 우리 어머니 아니다. 당장 사진 떼라. 이래서 사진을 내린 적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붓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게 아주 안 좋다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어머니가 들었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너네들 나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공식적으로 사망 요인이,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출산 중에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뭐 김성애가 이제 김일성 비서를 하면서 김정숙 생전에 불륜 사실을 김정숙이가 알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그 죽었다 이렇게 막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그래서 김정희가 이런 말을 했대요. 김일성이가 너는 왜 단 한 번도 김성애 동지한테 엄마라는 말을 안 하냐. 그래서 김정일이 말하기를 저복이 하나듯이 나에게 엄마도 하나다. 어제 김정숙 말이 내 어머니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대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고 가짜고를 떠나서 나는 김정일이 이해가 되거든요. 나는 솔직히 우리 엄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새 여자가 와서 엄마 자리를 꿰차고 있고 새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내 자리에 서게 된다면 나는 미울 거예요. 나도 뭐 어떤 방법을 써서 집에서 내쫓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와이프가 둘이거나 셋이거나 하나도 힘들지 않나?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김정숙은 그 혁명의 어머니 해가지고 아주 정숙한 부인으로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소문은 김일성이 그동안 그 여자들 문제가 그렇지 그런 치정방해가 많이 드러나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김정숙이가 시기 질투도 많이 부렸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인해서 주변 여자들 정리도 많이 하고 실제는 그 질투심도 많고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북한 주민들 쪽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다. 자,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으세요. 진실 거짓, 진실로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자, 이명선 대표님. 김정일이는 김성애를 철저히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해방돼가지고 이제 그 김성애 지금 부인이죠. 이분하고 이제 저분이 비서를 했었는데 정분이 났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그 김정숙이가 그걸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김정숙이라는 여자가 원래 이 군인 출신 아닙니까? 빨치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의 표시로 네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데 단독으로 이제 김일성에 대한 항의로 단독으로 출산을 시작했는데 거기 그 황순이, 김옥순 그 같은 빨치산 출신 여자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비서한테 연락을 받고 문을 안 여니까 도끼를 까고 들어간 거예요. 까고 들어가니까 이미 다 의식 잃고 하열로 아이는 죽었고 이제 김정숙이도 이제는 생명이 다 위급해된 거죠. 그래서 구급차에 실어가는데 사망을 한 거예요. 김정일이가 그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심지어 그 최고사령 김정일은 몇 살? 그때 7, 8살이죠. 8살. 김정일이가. 그게 8살 때가 몇 년도예요? 49년도죠. 6.25 직전이네. 네, 6.25 직전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얼마나 이제 그 함심을 품었으면은
김일성의 곁을 떠나질 않은 거예요. 최고사령부 그 전쟁하는 시기에도 막.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그 김정일을 뭐 저기 중국 쪽에 대피도 시키고 그 과정에 또 김성애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김성애에 대해서는 뭐 어머니 정도가 아니고 자기 어머니를 그 돌아가게 한 그러니까 원수로 이제 그 각오할 정도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이건 뭐건 간에 우리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그렇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한다. 김철웅 교수는 거짓. 저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김성애 씨가 김일성을 만나는 시점이 1949년도가 아니에요. 1950년 2월에 그 최고사령부 타자수로 들어옵니다. 군 입대로 그래서 군 경력이 3년 있는데 거기 특무상사로 경력했던 게 분명히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랑 동거를 해서 1951년도에 김성애가 애를 뵭니다. 그래서 1952년도부터 본격 김일성과 동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1958년도에 자기 그 가족사진이라고 해가지고 김평일과 김경진이 다 있는 그 가족사진을 해가지고 우리는 부부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일이가 김성애를 쳤다는 것은 격가지, 그러니까 신진 세력의 어떤 신진 권력에 대한 김정일의 어떤 그 견제로 인해서 김성애를 친 거지 격가 그것이 김정숙과 연결돼가지고 김정숙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데서부터 출발한 그런 미움이 아니었다. 저는 이런 데로부터 거짓이라고 판명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51년에 그러면 임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전쟁 중인데도 임신을 한 전쟁 중에도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전쟁 중에 임신을 한 번 하는구나. 네.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51년에? 51년에 애가 유산을 합니다. 아, 유산. 네. 김철웅 교수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묘해요. 그러네. 자, 강명도 교수님. 네, 이게 진실이고요. 이미 진실을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에는 올해 쓸 때 72년 김종숙 어머니라고 나오기 시작한 게 75년 이후부터고 그전엔 김종숙이라는 말 없었어요. 김성애 요사가 나왔습니다. 김성애를 동지라고 부른 게 아니고 모든 노동신문에는 김성애 요사를 불렸어요, 그때는. 그 이후에 자기의 그 이제 어머니에 대한 복수. 김일성이가 그 김종숙 첫째 부인이 죽기 전부터 좋아했던 게 김성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9년도에 아기를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 아기도 잘못됐어요? 아기도 죽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다 알아요. 그때 김정일이 나이가 7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 7살이죠. 그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걸 한 번도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거냐. 자기가 큰 다음에는 완전히 후계자가 된 다음에는 김성애를 비롯한 김평일을 다 수청해버린 겁니다. 아니, 어렸을 때 같이 산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같이 안 살죠. 김성애가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김일성이한테서. 네. 김평일, 김경진, 김용일이라고 3명이 있는데 따로 삽니다. 그리고 김정일이하고 김경일은 누가 데리고 살았냐? 강법이라고 김일성이 사촌 여동생이 외가 쪽에 강반석이네 쪽에 사촌 동생이 키웠어요. 그래서 강법이라고. 그쪽을 또 챙겨주게 되는구나. 예, 예.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정보를 많이 주고 계신 김주성 동지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김정일이가 그 본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자죠. 김평일은 소자잖아요. 그렇죠. 부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홍길동이 바뀐 거예요. 소자가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김정일하고 김경희는 계속 우리나라 아래 살아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강형님네 친척분께서 다 키워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고 보니까 결국 김정일로서는 김성애가 미운 거죠. 네, 이런 원리로 해서 없애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대상이기 아니, 때문에. 근데 어린 나이부터 일을 갈았어. 네. 근데 내가 잘 알던 작은아빠, 큰아빠들이 날 도와줘. 자, 이제 복수할 수 있어. 한 몇 살 때쯤부터 어떻게 시작했어? 대체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김정은이가 당사업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죠. 시작된 것이.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굴 이용했냐면 김일성과 함께 싸웠던 북한에서는 소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혈통에 그렇죠. 그 빨비산 혈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김정일이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 항일 빠치란 1세대들이 굉장히 측은지심을 가졌대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이 항일 1세대들이 정말 이 사람을, 이 김정일을 그렇게 예뻐했으면서 또 한편으로 그 엄마를 일찍 여인 이거에 또 계모손에 어쨌든 있으니까 그 불쌍한 측은지심 때문에 그리고 또 김정일이가 되게 영민해가지고 그 1세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피바다 가곡이라든가 꽃파란 소녀를 다 이 1세대들의 그 혁명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뮤지컬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이게 또 그 큰 플러스가 돼가지고 야 정말 우리의 공로를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머리가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 권력을 더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 사료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 사료에 그 현재 평양에 가면 김일성 광장이라서 가장 노른자이죠. 거기에 인민대하숙당이라는 그런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자리를 원래 김일성이가 전쟁 때 다 폐허가 됐을 때도 이 자리는 무조건 남겨놔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결국 뭐냐, 그 자리에다가 김성갑이가 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김일성이가 가보니까 거기에 집이 있어. 이거 누구 집이냐?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니까 처남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거 뭐냐, 내가 저기다 좋은 자리를 놔두라고 했는데 누가 저기다 지라고 했냐. 이런 갈등을 결국은 김정일이가 이거는 어디까지냐,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거다. 이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그 집을 없앴어요. 네. 그리고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계모선에서 자라면서 상당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남산 고등학교를 폭파시킨 것도 그래서 폭파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되게 다른 집에서 살다 보니까 좀 소외를 받았어요. 김경희하고 김종일이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 거 보면 뽀베다라는 차가 있어요. 조그만 맹고 물매미 차같이 생긴 거. 이게 북한의 상들이 탈 때입니다. 볼가하고. 차이카라는 차가 있습니다. 저 소련제 큰 차이카. 내각 부상들이 차이카 타고 김종일이하고 김경진은 이 뽀베다를 타고 다니고 김평일이나 김경진이는 남산학교에 학교 다닐 때 차이카를 타고 다녔습니다. 완전히 대우가 하늘과 땅 거기서 상당히 소외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김종일하고 김경희는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어제 김경진이나 김평일한테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단 저는 남자는 바람을 피면 안 되는데 요즘에 점점 사회가 바뀌면서 그렇게 뭐 아니 뭐 바람 남자 아니 사회가 바뀌다니. 아니 남자부터 바람 피나? 바람의 역사는 2만 년 정도 됐을 수도 있어요. 일반 주민들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바람 펴도 상관없는데요. 만약 안전원이 바람 피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제복 벗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지배인이나 장간부가 바람 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직위 해제하고 노동자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공병 서대장하고 그 부대 리발사하고 바람이 났어요. 근데 서대장은 결혼했고 리발사는 처녀예요. 근데 그 처녀에게 유부남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서대장도 생활지대 되면서 제복 다 벗었고 이 리발사 처녀도 부대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처녀에는 아주 나가서 저 6개월 강제노동하는데 갔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군부대는 그런데 사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바람을 피우다가 들추면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공개 심판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국장이나 시장 같은 데서 공개 심판을 해가지고 노동 단련대 3개월 내지 6개월을 보내요. 그러니 정신적, 육체적 이제 혁명하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운동 시간이 되면 대열 한 몇백 명이 이제 막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서 남자들이 부하하면 여자들 뒤에서 근절하면서 그거를 외치면서 부하, 군절 외치면서 네, 부하, 군절.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 부하. 바람 피는 게 부하야? 네. 저희 동네에서도 있었어요.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치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앞동네, 뒷동네 다 소문나가지고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바람 피는 거를 남편이 봤어도 또는 아내가 봤어도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돼요. 김설 씨는 지금 바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거기는 묻지 마. 거기는 지금 20살이야. 20살이야. 무슨 얘기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김설, 네. 바람 피는 건 나쁜 거죠? 네, 아주 나쁜 거죠. 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면은 내 동생인데 그 배다른 동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피해 복수를 했다. 이거 재밌는데? 사랑과 전쟁 마지막 투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충격. 두 번째 이야기. 결과 나중에 나온답니다. 김일성의 친동생이자 김정일의 숙부, 북한 제2인자로서 김일성의 다음가는 권력 실세였던 김영주가 어느 날 자강도로 추방당하게 되는데 그를 숙청시킨 인물은 바로 조카 김정일. 아버지 김일성 다음으로 북한의 1인자가 되기 위해 김영주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유일 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제목만 바꿔치기해 아버지 김일성의 생일 선물로 바친다. 그러나 이것은 라이벌인 숙부를 제거하기 위한 피해 서막에 불과했을 뿐 숙부의 비리와 문란한 여자관계를 아버지에게 고발하며 김영주가 있던 조직 지도부 부장 자리까지 빼앗게 된다. 조카 김정일과 치열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김영주는
신경성 부조화증이라는 치명적인 병까지 얻었지만 그럼에도 조카 김정일은 노쇠한 숙부 김영주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고립무원인 자강도로 추방시켜버렸다. 충격 북한 폐륜 사건. 왕이 되기 위해 숙부를 숙청시킨 김정일. 이 폐륜 사건은 과연 진실일까? 다 진짜 같아. 제 생각은 이게 거짓인 게 김영주가 그 이제 후계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가족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스스로 갔다고요? 그리고 숙청당하기 전에 자강도로? 미리 자기가 빠져.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막 거기 가서 막 농사 짓고 이게 아니라 펜션 좋은 데 잡아가지고. 그렇지. 멋지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쫓겨나기 전에. 권력 욕심만 버려주면. 조선시대 보면 그냥 나 왕권에 용심 없다. 그럼 돌아다니잖아. 네, 풍악을 울려라고 막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난 신나게 다닐 것 같아. 그런 condition 있죠. 김정일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작은아버지인 김영주를 숙청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미 씨. 반역자 돼가지고 숙청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문으로는 들었거든요. 반역자라고 들었다. 자, 또. 근데 뭐 이제 김영주가 이제 김일성이 그러니까 정치를 운영할 때 굉장히 좋은 보조 역할을 했대. 그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었는데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나중에 혹시 김일성이가 죽으면 그 뒤를 동생이 잠깐 이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을 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거의 신격화로 우상화하기 때문에 누가 감히 이 최고의 지도자 김일성이 살아있는데 감히 후계자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반동행위거든요. 이거를 뭐 공론화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숙청 사실은 못 들어봤어요. 그건 완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후계자 자리에 오를 것 같으면 전 국민이 김영주를 알아야 되고 그 위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알리고. 근데 김영주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과서에서 김일성의 가족이라는 것밖에는 뭔가 배워준 게 없어요, 우리한테. 그냥 그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내세우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은 살짝 걸림돌이 될 거니까 너 잠깐 내려갔다 있어라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는 다시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내려가 있다가 이제 김정일이 올라간 다음에 올라오라 해서 그냥 올라온 정도지 뭐 이 사람을 크게 생각하고 뭐 완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진실 판정단 네 분. 진실이다 아니면 거짓이다. 하나, 둘, 셋. 오. 진진거거. 진진거거. 김주성 씨가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선생. 제가 볼 때는 그 햄릿을 연상시키면 되죠. 삼촌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김영주 자체가 이제 저런 뭐 이게 조직부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그 제가 꼭 듣기에도 그 좀 뭐지 꼭대기에서 좀 노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일하게 김정일에게 호통을 치는 사람은 김영주라고 들었거든요. 막 성격이 호랑이 같은 분이래요. 이런 인물이 김영주의 캐릭터거든요. 근데 결국 그래서 자기 형을 도와서 하다가 당연히 김정일이라서는 자기가 직접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김정일의 우회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또 백두혈통 영감쟁이들을 또 수신 거죠. 그리고 그 자강도라는 지역이 저런 뭐 천박하고 좀 약간 그 산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서 군수공업지대인데 강계 쪽에 가면 또 엄청 그 풍치 수려한 곳이 있어요. 네, 그 장자산이라고 또 있거든요. 강계는 거기에 또 패밀리들의 그런 쪽에 뭐지 있고 갑들이 있거든요. 휴양소라고. 좋은 데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 내려가는 거죠. 합의 본 거지 이제. 숙청을 좋은 데로 갔다. 네, 저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영주 자체는 항일 투쟁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당시에 김일성의 권력을 가장 쥐게 한 사람들은 항일 투사들이에요. 그치. 이런 시기에서 김영주가 항일 투사들을 되게 무시했어요. 당시 항일 투사들한테 밑보인 것이 가장 셌던 사람이 김영주예요. 그게 누구라고 할지라도 김영주 앞에서 꼼짝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주를 밀쳐내고 새로운 후계자를 누굴 세울까 해서 생각해낸 게 김정일이고 김정일도 여기서 그래 내가 이 백을 뒤밀고 김영주를 내쳐야 되겠구나. 네. 이 생각을 한 거죠. 결국 그래서 아버지 친구들인 항일 투사를 앞세워서 그 권력을 뺏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배보낸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실이다 하는 분들. 자, 하지만 만만치 않은 두 분입니다. 저 두 분이 의견을 합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저 두 분이 남북 통일된 적이 거의 없는데. 그래. 단, 저 둘이 합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신원효과 있어요. 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영주는 김일성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닙니까? 피부치 아닙니까? 친동생. 북한 권력의 핵심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70년대까지
거의 김일성이는 군림만 하고 밑에 모든 통치는 김용주가 한다고 할 정도로 그 파워가 셌던 겁니다, 이것이. 저희 장군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병영 같은 데 와가지고 군인들 이렇게 그 식사 이런 거 반찬 같은 거 놓고 보고 야 이거 먹고 네가 애들 보고 쌈 하나 그러겠냐 하고 그냥 그 식판을 장군 이 얼굴에다가 네가 다 처먹으라면서. 그러면서 김정일에게 후계자를 이제 넘겨주려고 하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김영주예요. 이거는 김정일을 지 뭐 조카 애 취급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모든 그 범죄 행위죠. 비리, 그 여성 편녀, 권력 남용, 특히 이제 김영주가 이제 가장 크게 얻어맞은 것이 그 책창이 뭐 이런 반당 반영몽 문자들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철칙을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형이니까 야, 형 이게 뭐야 하고 아래 사람들도 불불 떠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영주를 보냈다? 그렇죠. 하지만 김정일이 그런 건 아니다. 김정일이가 그렇게 뭐 숙청하고 한 건 아니다 이거죠. 강명도 교수님. 김영주가 표면에 딱 나타나는 게 7.4남북 공동성명 대표가 바로 김영주입니다. 7.4남북 공동성명 다 했어요, 70년대. 이유락? 네, 이유락이 하고 여기 대표로 갔을 때 북한 측 대표는 당주항인의 조직비서니까 김영주였어요. 회담을 이유락이 하고 김영주하고 합니다. 마지막에 김일성이 만나죠. 그래서 김영주가 상당히 표면에 떠가지고 많이 이때 김영주가 이렇게 위력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김정일이는 실제 김성종합대학을 졸업해가지고 68년도에 선전부 지도원으로 시작합니다. 선전부 용화예술가 지도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정일이를 지지한다고 아니라 조직비서가 되니까 이제 했는데 이 조직비서 자리를 김영주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야, 너 그만두고 너 비리 캐가지고 너 가라 하면 김일성 집안의 누가 됩니다. 어쩜이 돼요. 비리를 캐가지고 쫓아버린 게 아니고 몸이 아프니까 너 가서 치료하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저 시중호 정부요양소 가서 통천에 있는 시중호 요양소 가서 치료를 받아 그 사람이 신부전증 알아서 얼굴이 부었잖아요. 그동안 조직부 부부장으로 있던 김정일이한테 조직비서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휴양소에서 올라왔다니까 자기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부총리를 시키려고 했어요. 부총리. 그때는 처음 주석직이 아니고 부총리제로 바뀌었으니까 부총리직을 주니까 안 하겠다고 해고 너희끼리 다 처먹으라고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한 명도 안 데려가요. 왜요? 그리고 특강에 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일반 집에 있었어요. 속탄 떼는 집에서 20년 동안을 삽니다. 악질해요, 이 사람도. 김정일이가 92년도에 김영주를 올려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내려가가지고 그 김영주를 설득시켜가지고 삼촌이 올라와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부주석으로 계시잖아요. 부주석으로. 있었어? 군면도 최고위원회 대의원도 됐습니다. 최고위원 대의원. 현재.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김정은보다 오래 살 수도 있어요. 한가분이 몰락하질 않나, 숙청되질 않나, 무슨 웬만한 사극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역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화면 보여주세요. 1994년 7월 7일 밤 10시 묘양산 특가. 어둠 속에 울린 한 통의 전화. 전화기 너머 고성이 오가고 남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다. 사망한 남자 이름은 김일성. 북한이 밝힌 김일성 사망의 공식 사인은 심장시효. 하지만 죽음의 진짜 원인은 아들 김정일과의 마지막 통화. 과연 김정일은 어떤 말을 했기에 아버지 김일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이미 아버지 시대는 끝났다. 이제 북한은 나 김정일의 것이다라는 아들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 격분한 김일성은 내가 그래도 김일성이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심장을 부잡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을 기대하던 김일성. 통일이 된다면 본인이 북한의 다음 통치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든 김정일은 평소 아버지 김일성이 심근경색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통화로 아버지의 심기를 있는 한껏 자극했던 것이었다. 충격 북한 폐륜 사건. 한 통의 전화로 아버지를 죽게 한 김정일. 이 폐륜 사건은 과연 진실일까?
아니 전화 한 통으로? 전화 한 통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화는 그거잖아. 아, 이제 4시대 됐더니 마지막 말이 그러는 거라면서요. 내가 그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해놓고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주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있는,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자기 아버지 전화 통화해서 아버지한테 빠락빠락 기 타봐봐. 아니 근데 가만히 놔둬. 상황을 받는 게 진짜 정상회담을 해서 통일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 김정일이 권력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가 아니었다면 어쨌든 심장 쇼크로 했다는 얘기는 뭐 돌연사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 역사가 너무 안타까운 역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가 하도 돌아갔고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심장 쇼크 사는 말인데 아버지 그 여자 건드리지 마세요. 내 여자 이 말에 쇼크를. 결국은 또 여자 문제로. 그러니까 한 통의 전화로 이건 맞는 얘기라니. 내용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한 통의 전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내용은 여러 통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계속 전화해가지고. 한 통 말고 나 이렇게 할 때 또 한 번 전화해. 아이 싫다고요 막 이러면 내 마지막에는 정 안 됐을 때 죽어! 이런 거? 그럼 그게 진짜 만약에 자기가 일부러 아버지 잘못되게 하고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했다면 더 확실한 방법을 했어야지. 전화는 임장구. 그럼요. 잘못해서 안 죽으면 진짜 내가 다음날 죽게 생긴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사극을 해놔니까. 그때 당시에 권력이 정말 많이 넘어갔었고 김정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저는 이런 역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쪽 관련된 책도 좀 몇 번 읽어보고 막 이랬어요. 전화로 사람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럼. 근데 점점 앞만 봐도 김정일이 너무 페리나야. 그래. 이게 돌아가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아버지를 전화로 이게 그냥 내 생각에는 진짜 그냥 심장 쇼크가 아니었나. 혹시 이거 아니었을까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말 저 내용대로 그 정상회담이 열려서 통일이 되면 자기의 권력이 없어지니까 연기해라. 내 때 가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옥신각신해서 열받아서 심장이 터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전화는 근데 나는 오늘 여기로 보는 게 저 전화가 김정일이 한 것이 아니고 물론 김정일이 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 남한 측에서 지금 이제 아버지 내려오는 정상회담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남한 측 흥분했고 아버지를 반기려고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제 4일 남았다. 아니 너무 좋아서 이게 사람이 심장 쇼크 오는 것 같다니까. 맞아. 여러분들은 김일성이 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김정일의 전화 통화가 큰 영향이 있었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때 당시 많은 설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 방문 때문에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전화 통화를 했대요. 내가 남한에 가서 김영삼을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백두산에 호랑이가 왔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런 전화 통화 내용이 뭐 있었다 하고 많은 설이 돌았는데 그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설만 이렇게 도는 거죠. 이거 민망해서 이거 참 얘기하니까 뭐 백두산에 호랑이가 왔다라고 첫인사를. 아니요, 지금 백두산 호랑이가 왔습니다. 시간.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우리 또 친구시는 분들이 약간 인사하는 거잖아요. 아 나 불광동 휘발유야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나 쌍칼이요. 그 저희는 TV를 통해서 듣잖아요. 근데 TV로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지 지도의 길을 나가셨다가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이 얼마나 슬픈 비통한 뭐 이런 현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화 이런 거는 저희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은 거는 전화 받아서 죽었다고 소문난 게 아니라 김정일이가 죽였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들은 소문은요, 이렇게 전화 한 통화가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그 좀 일리가 있던 게 그 김일성이가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대요.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물론 뭐 전화 한 통으로 당장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부러 김정일이가 작정을 하고 그 기존에 뭐 김일성을 좀 제거하려고 했던 뭐 그런 모략이 있어가지고 응급 의료진들을 뭐 다 이렇게 철수시키거나 하면 그 장비를 못 갖고 가야 해서 뭐 이렇게 고의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받고 이렇게 쇼크가 왔으면 응급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못 하게끔 김정일이가 미연에 손을 써가지고 뭐
결국은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솔직히 뭐 민간에서 좀 시시하게 돌긴 돌았었어요. 그래. 근데 제가 북한에서 봤을 때는요, 항상 김일성이랑 김정일이 항상 이렇게 막 활짝 웃으면서 다정한 그런 그렇지, 모습들을 이렇게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다정다감해 보이는 부자가 설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네. 저희는요, 북한의 홍길동 아실 거예요. 네. 홍길동이라는 영화 있는데 그 영화 보면 거기 홍판서랑 홍판서 맏아들 홍길동이 나와요. 근데 그 둘을 보면은 정말 부자지간에 복종하는 그 관계가 너무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그게 김일성이랑 김정일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김정일이 김일성한테 정말 꼼짝 못하고 복종하는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전화 한 통 죽이고 막 이런 말 들으니까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현주 씨, 이 수령님에 대한 그 충성심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정말 충성스럽고, 그다음에 또 김일성 역시 자기 아들을 정말 그 찬양하는 그런 마음, 정말 그 부자 사이가 너무나도 좋았다. 그래서 그 김일성이 직접 아들을 위해서 쓴 찬성 그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다시 몇 년 후에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많이 그 충성의 노래 모임 때 이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노래라든지 이 시를 보게 되면 정말 부자 사이가 엄청 좋았구나 하는 것을 인민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진실 판정하기 위해서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뀌었었어. 진거거진입니다. 근데 강민대 교수 왜 바꾸셨어요? 자, 강문대 교수님부터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전화 한 통 때문에 죽었다니까. 딱 전화 한 통 때문이 아니고 김정일이 때문에 죽었다면 내가 이거 진실이라고 들리는데. 제 말이 저거예요. 전화 한 통 때문에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김정일 때문이라고 보고 얘기해 보시죠. 네, 김일성이가 죽게 된 시점이 딱 묘합니다. 김일성이가 92년도에 김정일이를 좌천시키고 자기가 다 장악합니다. 모든 거. 이제부터 모든 정치를 내가 하겠다. 그래, 김정일이가 정치 실패했다는 거 해가지고 그래서 연용묵이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 총리. 김정일이가 임명했던 사람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저 한복도에 자천돼 있던 저 장인 강성산이 그때 10월달 최고민회를 소집해가지고 총리로 전격 임명하거든요. 그때 총리로 임명하면서 부총리로 됐던 사람이 김다련입니다. 이것도 김일성이가 직접 임명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정면에 나서 정치를 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나한테 정치, 경제, 공사 모든 걸 다 보고하라. 이래서 김일성이가 정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정치에. 모든 일을 총리가 모든 이 경제 문제요 모든 걸 다 김일성이한테 직접 보고하는데 이미 고덜난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이거 하기 힘들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 강산 총리가 제기했던 거예요.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돌파구를 여는 밖에 없다. 그렇죠. 이래서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게 했는데 이건 김정일이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는 정말 그렇게 가지고 나라가 경제가 펴지고 그걸로 인해서 회생하게 되면 자기 이미지는 완전히 실각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7월달, 8월달은 항상 김일성이가 매양산 별장에 가요. 매양산 특각에. 거기 가서 이제 정상회담과 관련돼 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정일이가 찾아와가지고 그 정상회담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어제까지 대결 상태로 있다가 수령님께서 김영삼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나라를 통치하기가 힘들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 지금은 안 됩니다. 아니 이런 조언을 하게 되니까 김일성이가 거기서 열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미 다 정상회담에서 7월 12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백화원 초대서에 오기로 해가지고 그 전날 벌써 다 왔다 갔거든요. 권영애 안기부장이 특사로 백화원 초대서까지 다 둘러보고 나간 상태인데 그만두라기니까 거기에 열 받아가지고 책상 치고 일어나다 뇌출혈이 하는 걸로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데다가 뇌출혈 해가지고 쓰러집니다. 거기서. 그래서 김정일이가 수령님 쓰러졌다 하면서 다 불러가지고 빨리 헬기 평양에서 보내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때문에 쓰러진지 모르잖아요. 평양에서 헬기 보내려고 헬기 보내다 하나 떨어집니다. 헬기가. 악천후가. 7월 8일 그때는 장마철 아닙니까. 두 번째 헬기가 와가지고 쓰러진 김일성이를 헬기에 태워가지고 봉화진 여서로 옮기는 도중에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7월 8일. 그래서 7월 9일 날 발표합니다. 이거. 만약시 김일성이 그때 살아나게 되면 그때 김정일이 자기가 위태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치료하는 것처럼 효심을 발동하는 것처럼
봉화진료소를 옮겨서 치료하는 것처럼 헬기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부산을 떨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김일성이가 죽은 겁니다. 어쨌든 김정일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건 진실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야기 약간 좀 와전된 듯한 느낌은 있네요, 그죠? 근데 그럴싸하다 또. 자, 다음은 김주성 선생님. 네, 뭐 제가 연구기관에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또 의학 쪽하고 좀 비슷해요. 예.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김일성이가 심근경색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는 거, 뭐 당뇨, 혈압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보면은 그 완전 우발적인 사고인데,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사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예, 전화 때문에도 아니고요. 이제 좀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 김일성이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평양에서 뭐 의료설비가 또 호송을 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뜬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좀 와전된 게 뭐냐, 거기 헬리콥터가 뭐 격추됐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안개 때문에 못 내렸다. 그래서 뭐 호송 차량을 또 불렀는데 그것도 시간상 그러다 보니까 지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신 거죠. 근데 묘양산과 평양 거기 거리는 얼마나 되는데요? 야, 거의 그냥 100km 이상 되지 않나요? 그 묘양산 평양 고속도로가 있긴 있어요. 1시간 정도. 네. 네네. 네? 170km 정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전화 소리가 왜 나왔냐면은 아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전화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 쓰고 했고, 그 다음에 웃긴 게 뭐냐면 김일성이가 마지막에 쓰러졌을 때 책상에서 그냥 쓰러졌다. 그럼 당시 의사들 어디 갔냐? 이런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당시 김일성이가 혼자 있고 싶다. 그래서 휴가 보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계속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김정일이가 모든 것을 다 막기 위해 가지고, 심지어는 허위사령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김일성이를 당시 지켰던 허위사령부가 뭘 했냐 해서 김정일을 지키는 허위사령부하고 이게 마찰이 생겨서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뭐 이러한 와전된 사실들이 많이 도는데, 제 생각에는 김정일이가 얼마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여 안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독살설이 나오니까 김일성을 해부까지 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해부했어요. 했어요? 부검을 해도 거짓말로 얘기하면 다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부검했지만 부검했다고 북한이 밝히는 거예요. 이제 진실 둘 들어봤습니다. 거짓으로 넘어갑니다. 거짓은 이명선 대표. 네, 김정일이는 철저히 김일성을 보좌하는 그런 통치자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계속 살아있기를 바랐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뭐 죽이거나 뭐 괴롭히거나 하는 글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살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가지고 그런 김일성은 죽었고,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다거나. 그럼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예, 그런 걸 없었다. 실제로 같이 있지도 않았고. 예. 자, 김철호 교수.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미 권력은 김정일한테 완전히 넘어간 상황입니다. 어차피 갈 거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보다도 김정일에 충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때였고요. 그 상황에 김정일이가 93년도에 핵조약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나서서 카터 전 대통령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이게 둘이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만들어내면 김일성이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컨셉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던 김정일로서는 이게 충분히 예상된 답이었어요. 그걸 굳이 김일성을 죽임으로써 그걸 얻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그러면 김정일이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정상회담을 자기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싸우진 않았어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국가주석은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아니죠. 김정일의 정치 형태는 운든 정치였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요. 자기가 앞에 나서서 하는 정치가 아니었다고요. 김일성이가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자기는 운동 정치를 했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목소리도 별로 안 냈고. 목소리도 안 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서기 위해서 김일성을 죽였다. 이건 절대로 가학성,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목소리 이제 슬슬 내고 싶은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요. 나는 왜 이렇게 나 뒤에 있어야 돼? 나도 앞에 나가서 나도 인자가 되고 싶은데.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충분히 목소리가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안 내고 있었어요. 94년도에 김정일의 나이는 얼마 정도입니까? 94년도에 쉰들이요. 쉰들이면 한참 권력 야욕이 그렇죠. 꽃을 피워서 생기죠. 결실을 맺고 세자로만 있으니까 질리기도 할 겁니다, 아마. 결실을 맺을 나이가 또 되기도 하네요. 예, 주민들 앞에서는 후자 역할을 했던 그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을 죽였다는 의혹, 새로운 증거가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황윤희 씨가 준비하셨죠?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캐는 남자 황현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사진은요. 2004년 평안북도 묘양산의 특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요. 김일성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곳인데요. 자, 흰색의 서양풍 건물이고요. 지하에 방어시설이 완벽하고 평양중앙병원 못지않은 의료시설을 갖춘 아주 특각인 동시에 김일성을 쇼크만 사막게 한 바로 그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2013년에 찍힌 동일 장소의 이 사진은 이곳에 없어집니다.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일성 관련 사정물이라면 이쑤시개마저 보존하려 드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생전에 아끼던 이 묘양산 특각은 도대체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와, 대박이다. 정말로 아들인 김정일은 이 아버지의 특각을 통째로 그냥 뭐 날려버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자, 이상 그것이 알고 싶은 남자 황현이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증거인멸이다. 증거인멸. 증거를 누가 찾겠어요? 나중에라도 혹시나 그 자리를 보존하면 거기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통째로. 그럼 말만으로 싸운 게 아니고 혹시 진짜 독약이라든가 총을 사용한 게 아니, 아니고. 근데 죽자마자 없앤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는 김정일이가 이게 전적이 있거든요. 한번 또 예전에 그 60돌 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60살 때 선물로 드린다고 해서 여자처럼 특각을 하나 그때까지 완공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당시 김평일이라는 존재를 견제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누워 자는 침실까지 들어가는 길은 자기밖에 모르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김일성이가를 찾아서 별장에 갔더니 침실에 김평일이가 앉아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별장을 폭파했다. 네. 질투가 엄청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그걸 미화분식해가지고 자기가 다 된 완공된 별장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김일성 아버지에 대한 건강상 계단이 높다던가 뭔가 이게 설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줘라. 이 정도로 충효가 높다는 걸 이렇게 묘사를 됐는데 사실은 그런 비하인드가 있다는 거죠. 김일성이 이쑤시개까지도 다 역사적 혁명 사적물로 다 하는 반인데 김일성이가 해마다 2달 동안은 묘양산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용하던 그 특각을 만화씨 그냥 김정일이 위해서 말다툼이 하다 죽인 장소가 아니고 그냥 뭐 자연사했던지 심장 쇼크로 그냥 죽었다면 잘 보존하고 오히려 더 멋있게 꾸리고 마지막으로 김일성 동지께 수령님이 정상회담을 하던 장소라고 해놔야죠 그게. 네, 주제를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이 권력에 대한 사람의 욕심이 너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사건 공개하겠습니다.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공개 처형한 충격 사건이 벌어지고 그로부터 5일 뒤 2013년 12월 17일 장성택이 살아생전 거주했던 삼석 자택에서 믿기 힘든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의 주인공은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그녀는 싸늘한 주범이 되어 발견된다.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의 사망 원인은 음독자살.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김경희가 조카 김정은에게 남긴 유언장이었다. 남편을 죽인 조카에게 김경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저주였다고 한다. 내 남편 장성택을 죽인 것은 순수 백두혈통이 나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근본도 없는 내 따위가 있는 한 북조선의 미래는 이미 끝난 것이다. 조카에게 죽임을 당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결국 삶의 끈을 놔버려야 했던 백두혈통의 여인. 충격 북한 폐륜 사건. 고모부 장성택의 공개 채용도 모자라 고모 김경희까지 죽음으로 내몬 김정은. 이 폐륜 사건은 과연 진실일까? 이게 그 장성택의 죽음은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 조카한테 공개 처형을 당했다. 저는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내가 죽기 전에 내 조카를 죽일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힘도 없네. 근데 이제 여긴 드라마야. 이것도 모르는 게 고모가 어느 날 이제 김정은인 데서 술 한잔 하면서 나 네 고모부 때문에 써야겠다. 그래.
이러면 그럼 끝이에요 그냥? 신경 쓰이죠. 맞아. 유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진실인 것 같아요. 진실일 거다. 아무래도 조카 손에 남편이 그렇게 처형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와 그 우울증 때문에 아마 자살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생전에 뭐 장성택이가 총살 당하기 전에도 굉장히 그 외도를 많이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부부사이가 그렇게 돈독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거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랬는데, 근데 아무리 미운 남편이 바람을 해도 이게 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몇십 년을 삶아떼고 산 부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극적으로 죽었잖아요. 죽음을 보상하게 죽은 게 아니라 정말 공개 처형 당해가지고 정말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면은 자살도 솔직히 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밉더라도 그렇게 죽이까지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술 중독에다가 워낙에 이런저런, 또 남편이 또 그 사형까지 당했다니까 그 충격이 합병증으로 저는 자살보다는 병이 걸려서 스스로 죽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 저기 오늘 첫 출연한 우리 김설 씨, 김경희 자살설 얘기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아니면 지어낸 것 같아? 솔직히 잘 어렵지? 모르겠지. 지금 조금 13살이 어려워요. 어디 갔는데. 조금 어려워요? 너 왜 그렇게 곤란하게 하려고 어린이한테. 아니 그래도 오늘 첫 출연이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같이 함께 우리 식구 되려면 그러면 다 겪어내야 돼. 이렇게 해서 다 상대할 수 있겠어? 지금 특급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너 특급 꾸중이야. 문제 있잖아요. 보면 김경희 딸이 있었는데 그 남자 문제를 해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진짜? 그때 나왔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북한에서는 정말 그 거의 집에 있는 여자지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정말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울증. 진짜 우울증이라던가 여러 가지 병이 다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건강도 안 좋아요. 거기다가 마약하고 그냥 막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남편 그냥 사람들 이제 국제 문제에서 다 알게끔 화용식도 뭐다 그러지 뭐다 그러지? 총살? 아니 무슨 화형 방사기로 막 마지막에 네. 화장했다는 거를 그냥 화장 안 하고 화염 방사기로 화장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김경희가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살아 있어도 마약이나 이런 자기 상태로 아니고 그냥 알겠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살 것 같아요. 어이, 독하다. 근데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성택이 바람둥이였잖아요. 근데 장성택이 못지않게 김경희가 남자를 그렇게 밝혔대요. 특히 연하남 킬러였대요. 이건 좀 무슨 소리야? 호의구 애들이 이렇게 지키잖아요. 근데 김경희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바람기가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자기 남편에 대한 그런 배신감을 복수심으로 표현하려고 젊은 사람들을 가까이 아니 하긴 그 연세에 그 나이에 연상을 만날 수는 없지. 과연 고모까지 그렇게 내몰았을까?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거진. 강명도 교수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진실이냐? 네, 뭐 자살 소리 있고 이제 뭐 또 아니면 내추럴 원래 2번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이하고 전화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다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내추럴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은 좀 약간 반대인 게 일단 자기가 지금 수령의 위치에 올라가 있고 대외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죽었으면 장사는 거대하게 치러졌을 것 같아요. 백두혈통을. 그래야 대외적으로 자기가 인정도 받고. 근데 죽었는데 내버려두고 발표도 안 하는 건 그거는 자기 지금 명분도 없다는 거지. 그렇지. 명분이 되게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 12월 12일 날 장성택이가 공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김경희가 죽은 게 12월 15일이기 때문에 같이 거대하게 장례를 치러주면 장성택이하고 죽음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를 죽지 않은 것처럼 그냥 발표 안 하고 김경희가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지어지기를 기다린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죽었다는 거는 김경희가 죽었다고. 12월 15일 날요? 12월 17일 날. 김경희가 이미 죽었다고 저희는 3월 달에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김경희가 죽은 시점이 1913년도 작년도 장성택이가 처형된 지 5일 있다가 12월 17일 날 죽은 걸로 나오고요. 진짜? 이게 바로 12월 17일 날이 김정일이 장례식 하는데 장례식장에 나와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김정일만 유독 나오질 않았어요. 어쨌든 죽은 쪽에 무게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96세 난 사람들 항일원로 있어도 있고 김용주, 김일성 동생 있잖아요.
김일성 동생도 지금 운신 못합니다. 산소 마스크하고 그 식물인간인데 최고민의 대의원 됐습니다. 황순이도 최고민의 대의원 나왔고 김철만이 96세인데 최고민의 대의원 됐는데 이제 69세밖에 안 된 김경희는 모든 직위에서 다 해임되고 없어요. 아야. 최고위원 대의원 자리도 없습니다. 만약씩 김경희가 살아있다면 자기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최고위원 대의원 자리 싫다고 해도 식물인간이라도 그냥 최고위원 대의원 발표하면 됩니다. 한 자리 주면 되고. 그래야 자기 정통성이 보장되는데 죽은 사람한테 만들어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죽은 거는 확실하다고 보여지고 물론 뭐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제 북한에서 죽었다는 사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다 그렇지. 믿지 못하지만 99% 김경희가 죽었는데 무게를 든다. 그렇게. 김준성 교수. 네, 저는 아직 살아있다거든요. 일단 북한이 지금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을 자꾸 강조하는데 유일하게 남은 백두 혈통이라는 건 김경희거든요. 근데 만약에 김경희가 죽었는데도 그걸 발표 안 했다. 이 자체가 결국은 뭐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은 그 일이 전후 사연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북어는 날려야 정상이고. 저는 다 다른 각도로 보는 게요. 네. 김경희 씨가 12월 17일 날 그러니까 김정일 사망 시간 날짜가 똑같잖아요. 그 날짜에 어찌됐든 그 오빠잖아요. 어차피 그런 앙금이 있다면은 그 앙금이 그 날짜를 죽어주는 게 오히려 그 혈통을 갖다가 더 뭉개버리고 내 남편을 죽인 예? 내 남편을 죽인 그의 대가를 갖다가 그 날짜를 어떻게 음독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깔려있지 않는 것 생각해요. 이명선 대표 판단은? 저는 거짓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장성태이가 죽게 된 것도 결국은 김경희한테 버림을 받으면서 사건이 벌어진 거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장성택이 제가 뭔가 하면 첫째로 김정은이를 이제 군림인 대위수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걸 그걸 남발을 했고 특히 여자 문제 김경희를 가장 격분시킨 거는 그 여자 문제. 그럴 수 있겠다. 예, 해가지고 이미 장성태가 그런 문제를 해가지고 김경희로부터 나는 저 사람하고 못 살겠다 하고 김정일, 김일성한테까지 몇 번 건의를 한 거로 지금 확인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그것이 이제 보고가 되니까 김정은이가 격분을 했고 근데 김경희의 실수는 그냥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성태를 실각시켜가지고 뭐 저 수용소나 유배나 보내겠지 하고 했는데 너무 급격하게 사형까지 가버리니까 큰 문제로 이제 비화됐는데 결국은 김경희가 그렇게 장성태이기 때문에 죽을 사람은 아니다. 네? 그리고 장성태가 죽게 된 거는 김경희가 그 기본 바탕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장성택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더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이런 불평과 불만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고모까지 김정은이가 이렇게 자기 손으로 안 죽였지만 어쨌든 장성택이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것으로 간다면 북한 주민들 속에서 정말 다른 또 우리 불만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김경희가 좀 살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하고 김경희 사이는 온전한 그런 부부 사이가 아니었고요. 김경희는 그동안 오랫동안 권력에 맛을 들인 사람이고요. 실제 장성택이를 그렇게 죽인다고 해서 자기가 살아남을 자리를 찾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근데 정서상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는 장성택이가 그렇게 알려져서 죽었는데 김경희가 나서 돌아친다, 뭔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 정서상에서도 잘 안 맞는 일입니다, 이거는. 야, 이게 진짜 한마디면 어떻게 보면 SNS만 하면 끝날 얘기인데. 얼굴책 이런 데다 저 살아있어요 뭐 이렇게 남기면 끝날 얘기인데. 건강한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살아있다면 혹시 죽었더라도 그걸 알리지 못하는 북한의 속사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까지는 오늘 지금 알겠네요. 네. 충격 북한 폐륜 사건, 이번에는 최근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되면서부터 북한 출입이 제한되며 홍콩, 마카오 등 떠돌이 생활을 했던 김정남. 그런데 최근 장성택 숙청 뒤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사라졌다. 이는 김정은의 무시무시한 공개 위협이 있은 후였다.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올라오기 전부터 김정남을 제거하기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후계 구도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힌 김정남. 하지만 김정은은 또다시 김정남 암살 계획을 세웠지만
중국 정부에 발각돼 실패하고 만다. 김정은은 후계 구도에도 관심이 없는 이복형 김정남을 왜 그렇게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혈안이었을까? 그것은 백두혈통에 대한 경고. 그가 누구건 수령을 모르고 감히 도전한다며 설사 피를 나눈 혈육이라도 서슴없이 진골에 충고를 내겠다. 이 말은 곧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면 그가 누구든지 없애버리겠다는 김정은의 경고였다. 충격 북한 폐륜 사건. 이복형 김정남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김정은. 이 폐륜 사건은 과연 진실일까? 네. 네. 이거는 공공연하게 사실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몇 번 다룬 적도 있고 이거는 제가 5개 온 주제 중에서 가장 와닿는 진짜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동생이 또 있잖아요. 형인가? 네. 그 형은 그 에릭 클랩튼 공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에 무심하고 그냥 자기는 김정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김정남은 하도 이걸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 경고할 만하죠. 저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은 대안으로 중국에서 김정남을 내세우겠다라는 그 명목 아래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북에 계실 때 김정남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네, 김정일의 장남이면서 북한의 검은 돈을 움직이는 무기 밀매, 마약, 그 테러로 마련된 큰 돈을 그러니까 김정남이가 총괄을 한다는 그 대단한 그 재력가로 알고 있거든요. 김서열 씨는 북에 있을 때, 북한에 있을 때 김정남 알았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김정은은 알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막 할머니가 얘기를 그렇게 네. 많이 해줬어. 할머니가 막 다른 할머니랑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정남은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해외 유학도 가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대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김정은은 나만 와서 들었죠, 얘기. 네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형의 목숨까지 공개 위협하고 있다. 이건 진실이다, 아니면 것이다. 하나, 둘, 셋. 와, 올 진실이야. 올진. 네, 올진 강명도 교수님. 아니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가장 지금 아킬레스건이 김정은이한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정남이고 하나는 자기 어머니 고영입니다. 어머니는 후지산 이제 뭐 제일 교포니까 제일 교포다고 하면 이게 인정을 못 받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김정남에 대해서 스포라이트를 받게 되면 김정남이가 누군가를 자꾸 세상에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김정남이는 누구냐? 너희 맏아들이다. 또 그다음에 김정은의 이복형이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럼 김정남의 어머니는 누구냐? 유군혁, 송혜린이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아버지를 지금 내세우고 김정일에 대한 아주 위대성을 부각하는데 유군혁하고 아이까지 낳았다 이거. 그러면 그 우상화라든가 카리스마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그 불통이 김정은한테 자꾸 튀니까 죽었으면 하는데 죽진 않고 그래서 북한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못 들어갔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김정은이 손에 걸리게 되면 그냥 죽여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총으로 쏘거나 뭐 공개 재판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장성택이처럼 그냥 병 걸려서 죽었다고 발표 하나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북한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해외에서 또 돌아다니는 거라고. 김주성 씨. 김정남이도 소자고 김정은이도 소자인 거죠. 네. 결국 이게 소자의 갈등이라는 건데 김정남에는 애초부터 권력욕이 없었습니다. 왜? 고용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뭐냐 해외에 나가다니면서 결국 아버지가 그냥 제 아들을 냅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디즈니랜드 가서 잡혀온 것도 그 양반이 뭐 디즈니랜드 가서 뭐 미키마우스를 보겠다고 간 게 아니고 일단 거기서 뭐 이게 자궁 관리를 시켰던 거죠. 너는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걸 굴려서 살아라.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인 거죠. 네, 그 돈이 결국 커지면은 김정남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서자라 그랬는데 본 혈통 아들은 없나요? 딸이 있죠, 딸. 김용숙이라고 김일성이가 실제 결혼시켜준 여자는 김용숙인데 딸만 둘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야, 그랬구나. 김정일이 자기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김정은이하고 옆에 화해시키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기 처음 어렸을 때 사진은 전혀 안 지금은? 나오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죠? 김설성이라는 여자. 얼굴도 못 봤어? 나올 수가 없죠 이제는. 그냥 이대로 이제 사는 거네. 그냥 조용히 살아야 그냥 목숨 유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싫어요. 아휴, 그냥 월 한 500. 일단은 김정은이가 권력 구축을 하기에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김정은에게 넘겨주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김정남이가 뭐 소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고 처음에는 김정남이 약간 어떻게 해볼까 하고 뭐 약간 흘리기도 했어요. 말도 흘리고 했고. 근데 여기서 아예 단칼에 잘라놓은 거죠. 일가 식솔이라도 김정은 동지가 아니면 그 누구라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쏴버릴 수 있다. 이런 정론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신 그 노동신문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아까 그 주제 화면도 있지만 이게 2013년 12월 14일자. 네. 그가 누구건 수령을 모르고 감히 도전한다면 설사 피를 나는 혈육이라도 서슴없이 징벌의 총구를 내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름은 안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김정남을 향한 공조라는 거죠. 김정남도 후덜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김정은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명령을 하더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뒤에서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뭔가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결국은 김정일이나 김씨 자체가 근본 원인이 그러니까 숙주인데요. 그를 둘러싸서 수사에 자라난 특권층 기득권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그 양반들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만약에 통일 방안이다, 뭐 연방제 통일이다. 아니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건 그 사회 제도보다 지금이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김정은이가 이런 의도를 표하면 거기에 따라가면 자기한테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또 안 오므러지는 거죠. 지금 김일성 집안에서 현재 이제 김정은 통치 체제죠. 여기서 이제는 김정은이 하고 김여정 외에는 다 격가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남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한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거든요.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에는 뭐라고 돌아다니고 해도 그냥 김정일이가 다 보호해주고 했지만 이제 그 없어졌거든요. 지금 이제 만약에 김정남이가 그전에처럼 만약에 그런 허튼 소리 하고 다니고 뭐 한다 그러면은 당방에 뭐 중국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북한은 잡아다가 사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성택처럼. 그렇기 때문에 김정남뿐이 아니고 뭐 김평일이 뭐 김솔성이 이런 모든 김일성이 집안 사람들은 다 그냥 머리를 바싹 숙이고 일반 평민으로 사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김정남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죠. 장기간. 그렇죠. 예. 장성택이 죽기 전엔 김정남이가 일본 인터뷰 엄청 하면서 아버지는 뭐 후계 구도를 보지 않았다, 뭐 세습 원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김정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 때는 그랬다 치고 김일성에서 김정일 때도 혈육이라도 용서치 않겠다 뭐 이런 말을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공포 정치로 가지 않고 협박 공갈하지 않으면 어디서 뭐가 튀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큼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유례가 없는 일 아니에요. 네. 저 옛날에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저렇게 안 하고 만약 김부자의 가족이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들끼리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끼리 가족을 지방으로 쫓거나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협박하고 징벌의 청구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는 김일성 그 김정일 때는 그냥 남한 사람들한테 괴뢰들한테 쓰는 용어나 아니면 미국 놈들한테 쓰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제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봐주는 상태인가요? 뭐 마음만 먹었다면 지금도 뭐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데 미국도 지금 제거하겠다는 판에 뭐 김정남이 하나 제거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면 이제 남은 게 김정남. 그다음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김평일입니다. 이제 나이 6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평일 있지 지금. 만약에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 시 누가 될까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김정철이는 그건 마마보이 돼서 안 되고 김여정이는 여잔데 뭐 또다시 뭐 위대한 김여정 원수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딱 한 사람 남습니다 여기. 김정남이 아니고 김평일밖에. 김평일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죠? 폴란드에 있다고 그랬죠. 폴란드. 근데 결론적으로 뭐 김평일이나 김정남이나 북한 최고의 지도자의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탈북자인 저보다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아버지가 죽어도 못 돌아가고 저기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뭐 이렇게 죽을 위험은 없잖아요. 이제 여기 대한민국 국민으로 왔으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눈먼통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우울한 좀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연들 이렇게 자꾸 아직도 나오는 이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이자도 우리 그 MC님이 말씀했지만 폐쇄된 사회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을 다루는 건 이거 상당히 정말 이게 신중해야 돼. 신중하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했던 이야기 70, 80%가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사회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탈북자들이 계속 나오고 고위층도 나오고 또 일반 탈북자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그 폐쇄적인 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건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거기에도 이제 진실이 있고 또 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70, 80%는 다 그래도 사실과 근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하늘 움직이는 기술자들. 동상 앞에 마주서면 말할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선명해요. 해커 기술이 세계적으로 한 3위권 안에 든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북한은 속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뿐만이 아니고 그 어디에서도 권력 때문에 핏줄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총을 겨누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장면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자연에서 얻은 소화비스 화장품에서 천연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